안녕하세요. 오늘은 앙마니엘 톨레의 영화의 탄생 중 영화의 충격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895년 12월 어느 날 앙뚜안 리메르는 어둠이 짙게 깔린 이탈리아가에 잠입했다. 로베르 우덴 극장, 마술사 조르주 멜리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집시처럼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어풍쟁이 앙뚜안 리메르. 그는 지금 기분이 이만저만 좋은 것이 아니었다. 아들놈들이 큰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오기스트와 루이가 리옹의 어두컴컴한 작업실에서 무언가를 발명했다. 부지런하고 무엇에든 열심인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 앙뚜안 리메르는 파리까지 달려왔다. 멜리에게 줄 초대장을 들고 비밀리에. 조르주 멜리에는 1895년 12월 28일 저녁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몰트니 영사기의 영사막으로 쓰임직한 화면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그 위로 리옹에 있는 벨쿠르 광장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약간 놀라서 옆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그 영사기라는 거네요. 제가 저걸 써먹은 지가 한 10년은 되죠. 그런데 미처 발을 끝내기도 전에 화면 위에서 말 한 마리가 마차를 꽁무니에 달고서 우리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다른 마차들이 줄줄이 뒤를 잇고요. 그 순간 범허하고 활기 넘치는 거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말을 잇고 입만 해 벌리고 있었죠. 사실 시네마토그라프는 몇몇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미 선을 보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19세기 후반에 쏟아진 새로운 발명품 중 하나에 불과한 이 기계가 보여주는 움직이는 화면을 보러 파리 시민들이 입장료를 내고 몰려올까 하는 점이었다. 처음으로 영화 흥행의 책임을 떠맡은 사람은 클레망 모리스였다. 리메르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 그는 이 역사적인 순간의 기획을 맡았다. 그는 살롱 하나를 빌리기로 하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된 곳이 인디언 살롱이었다. 카퓨신가 14번지 그란 카페의 지하. 그날 그 어두컴컴한 지하 살롱에는 천조각 하나, 의자 100개, 받침대 올려놓은 영사기 한 대가 전부였다. 입구 쪽에 걸려있는 플래카드가 그나마 좀 특이해 보였을 뿐. 리미에르 영화 입장료 1프랑. 첫 번째 상영은 33명의 관객 동원이라는 형편없는 결과와 함께 막을 내렸다. 특별히 초청한 기자들은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러나 단 며칠 사이에 사태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선전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다. 입소문, 어쩌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광고 방법이리라. 영화가 끝나고 난 뒤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살롱을 나오는 것을 봤죠. 그들은 거리로 나가 아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클레망 모리스의 회고다. 매일매일 몰려든 관객 수가 2,000명을 넘어섰고 줄지어 들어서 시민끼리 불성사나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이 필요할 정도였다. 영사기에서 나는 탁탁거리는 소리를 감추기 위해 피아노를 한 대 들여놓은 어두운 방 안. 관객은 20분 동안 10편가량의 영화를 봤다.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처음에 정지화면이 떠오르면 뭐 별거 아니잖아 하는 반응을 보이다가 영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말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출렁이는 물결에 단성을 터뜨리고 시오타역에 들어서는 기차가 자기들을 향해 돌진해오는 듯한 모습의 비명을 터뜨렸다.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때면 너나 없이 짙은 문에 들뜨곤 했다. 어둠에 푹 젖어 흔들리는 빛과 불윤속적인 영상, 그리고 툭툭 끊어지면서도 일상에서보다 빨리 진행되는 영상 속의 동작 때문에 눈에 힘을 잔뜩 모으고 앉은 관객들.
자신들이 전혀 새로운 매체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영화를 보아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레 앉아 삶의 모습이 화면에 재생될 때마다 스스로가 저쪽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환상에 젖어들었다. 그 심정을 한 신문기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언젠가 모든 대중이 카메라를 소유한다면, 그래서 자신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면 죽음이 가진 완결성 또한 사라질 것이다. 시네마토그라프를 사겠다는 주문이 밀려들어왔다. 그러나 오기스트와 루이는 직접 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작정하고 세계 각지의 기술자들을 파견해 새 영화를 찍는 동시에 장소를 빌려 상영회를 갖기로 했다. 1896년 5월 신참내기인 펠릭스 메스기슈가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 땅을 밟은 메스기슈는 뉴욕의 케이지 보더빌 시어터라는 음악당에서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스위치를 켠다. 1896년 6월 29일의 일이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만이 관객의 열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스위치를 끄면 수천 명의 관객 위로 어둠이 내려앉았지요. 한편 한편 영화가 끝날 때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영화가 끝나고 제가 다시 불을 켜면 관객은 흥분에 몸을 떨었습니다. 리미에르, 리미에르. 사람들의 입에서 리미에르 형제 이름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엄청난 환호였어요. 영화가 끝나고 프랑스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기자들은 펠릭스 메스기슈를 에워싸곤 했다. 마침내 미국 전역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방 곳곳에서 상영 요청이 쇄도했고 프랑스 리옹의 조그만 사업체에 불과한 리미에르사는 매주 새로운 상영 기사를 미국으로 태워 보내려고 진땀을 빼야 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미국의 새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주장한 고립주의가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미국인을 위한 미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쟁사의 제품이 등장했다. 그들은 대중의 애국심을 적나라하게 이용했다. 아메리칸 바이오그래프의 영상은 프랑스의 시네마토그라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면도 훨씬 더 넓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 미국에서 만들어낸 기계입니다. 따라서 미국적인 특성을 더 많이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리미에르의 제작진들은 새로운 역경에 부딪혔다. 1897년 1월 거리에서의 눈싸움 장면을 촬영하던 메스기슈가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곧이어 같은 해 6월에는 해외 영화기구들이 미국 내에 불법적으로 반입된다는 이유로 세관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프랑스제 카메라 등에 대한 압류 조치가 시행되었다. 호기롭게 미국 시장으로 쳐들어가던 프랑스의 기세는 한풀 꺾이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미국 지부장이던 라퐁이 비밀리에 대서양을 횡단하여 돈피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시네마토그라프의 미국에서의 모험은 그렇게 끝났다. 1년간의 짧은 미국 진출, 그것은 단 꿈을 꾸다가 악몽에 질려 소스라쳐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뉴욕의 지하철과 나이아가라 폭포 등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찍어놓은 필름을 소중한 전리품으로 챙길 수 있었다. 알렉산드르 3세의 뒤를 이은 니콜라이 2세의 퇴관식이 1896년 5월 14일에 거행될 예정이었다. 이 특별한 사건은 리메르사 촬영팀들을 러시아 땅으로 이끌었고 러시아에서는 상영보다 촬영이 먼저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 관리들이 작동할 때 시한폭탄이 타들어가는 듯한 소리를 내는 카메라를 미심쩍어 한다는 점이었다. 결국은 주로 프랑스 대사관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샤를 무아송과 프랑시스 두블리에의 촬영과 장비 설치를 위해 특별한 단상이 고안되었고 그 단상 위에서 역사적인 마지막 차르의 퇴관식을 담은 첫 번째 러시아 영화가 만들어졌다. 이틀 후 새 차르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난간이 무너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모여들었던 50만 명에 가까운 군중 사이에는 공포 분위기가 감돌았고 이윽고 밟고 밟히는 대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황제의 연당 가까이 접근해오는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두고 제작진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카메라는 눈을 부릅떴다. 그러나 촬영팀은 전원 경찰에 체포되었고 모든 장비는 몰수당했다. 5천여 구에 이르는 시체를 적나라하게 촬영한 그 필름들은 대중 앞에 공개되지도 못한 채 역사의 저편으로 영영 묻혀버리고 말았지만 이 사건은 언론의 비판 정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러시아 땅에서 영화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것은 1896년 5월 17일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하기 연극 공연장으로 쓰이던 아쿠아리움에서였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듯이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기차의 도착 장면이었다. 지평선 너머로부터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기차를 보면서 마치 기차가 그 기세대로 스크린을 뚫고 우리에게로 치달아올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안나 카레니나의 한 장면이 떠올랐지요. 긁기나 읽었다는 한 관객의 소감이었다. 같은 해 7월 7일 외젠 브로미오가 소개한 리메르사의 영화는 차르와 신하들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 덕분에 젊은 프랑스 기사 아르투르와 이반 구리네발트 형제는 정식 허가를 얻어 러시아 순회 공연에 돌입할 수 있었다. 광대한 러시아의 영토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기나긴 장정. 그를 통해서 프랑스의 젊은 기사들은 혹독한 훈련을 치른 셈이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러시아 민중은 열광과 환호 속에서 영화를 마셨다. 그러나 순진한 러시아 민중의 반응이 항상 좋았던 것만은 물론 아니었다. 한 시골 장터에서는 몇몇 농부들이 영화가 고도의 정치 선전물인지 아니면 그네들을 미혹시키는 단순한 마술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었고 술렁대다가 급기야 분노를 폭발하는 사태가 터지기도 했다. 상영실이 불타고 영사기가 불 속에 던져지는 광란의 와중에서 순회팀은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 호텔로 돌아왔다. 이 사건은 그 다음에 사격에 파문을 몰고 왔던 사건과 대비를 이룬다. 러시아 장교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 오트로를 연회장에서 카메라에 담고 있던 펠릭스 메스기슈가 촬영 도중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다. 그는 러시아 군대를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비소당했고 큰 소동은 없었지만 러시아 밖으로 추방되었다. 이렇듯 파리, 뉴욕,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벌어진 상황은 저마다 달랐다. 영화의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인류의 진보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찬양 뒤에는 의욕과 불신의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다. 니즈니 노브고로트의 장터에서 처음으로 리미에르사의 영화를 접한 막심 고리키는 이 느낌을 생생히 전달했다. 정말로 낯선 세계였다. 소리도 색채도 없는 어둠의 왕국, 땅, 물, 공기, 나무들과 사람 모든 것이 거의 다 잿빛이었다. 잿빛 하늘을 비추는 잿빛 태양, 잿빛 얼굴에 번뜩이는 잿빛 눈동자, 나뭇잎도 잿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어두운 생명의 그림자였고 소리 없는 망령의 움직임이었다. 발명은 계속되었다. 다른 발명가들이 같은 상품을 내놓는 경우도 있었고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보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저마다 성공을 꿈꾸며 발명가들은 끊임없는 열정으로 달아올랐다. 이 무렵의 5년은 조바심과 긴박감 속에 흘러갔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암투도 계속되었다. 따라서 어떤 기계가 먼저 발명되었는지를 알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특허 출장원에는 상세한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기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품질은 좋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1890년경의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 연속적으로 찍은 사진을 통해 동작을 분석하는 연구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던
영국 출신 사진가 에드워드 머이브리지와 프랑스의 생리학자 에티엔 질 마레이도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연속 동작을 또박또박 끊어진 여러 장의 사진으로 재현해내는 일이었는데 일단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마레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 장의 사진으로 재현된 연속 동작을 낱장 인화지 대신에 D 모양의 긴 인화지에 담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하지만 인화지를 등속도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구, 다시 말해 카메라를 만들어내는 일에 많은 발명가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머이브리지는 여러 개의 사진기를 하나로 조합해 보았고 그 뒤를 이은 발명가들은 한 사진기 안에 여러 개의 렌즈를 부착시키기 위해 열을 올리기도 했다. 하나의 렌즈만을 부착한 사진기를 실험한 사람들도 있었다.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렌즈가 열렸다 닫히는 것과 동시에 이미지가 기록되는 카메라 내부의 재료를 이동시키는 일이었다. 움직임을 재현하는 도구, 영사기의 발전은 그보다도 더뎠다. 기본적인 원리, 즉 투사체를 광원 앞에서 돌려야 한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움직임이 실제와 똑같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1초 동안에 투사되는 이미지의 수가 같은 시간 동안 기록된 이미지의 수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속도로 광원 앞에 투사체를 들이대는 장치를 발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난관이었다. 1890년 9월 16일 급행열차에 몸을 싣고 남프랑스 디종에서 파리로 향하던 한 남자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루이 에메 오기스트 르프랭스라는 이 남자는 사건이 있기 2년 전 무려 16개의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발명했다. 그 카메라 안에 2개의 필름이 번갈아 돌아가게 했던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그는 또한 1889년 지금의 영사기처럼 필름을 통에 감아서 빙빙 돌리는 장치가 된 신종 영사기를 발명했다. 구멍이 뚫린 셀룰로이드 필름을 사용한 것도 그가 처음이었다. 그는 또한 렌즈 하나가 달린 사진기를 연구했고 자기의 발명품을 이용해 촬영에 성공하기도 했다. 영화를 탄생시키기 위한 중요한 열쇠들이 모두 이 르프랭스라는 사람의 손에 들어있던 것이다. 만약 미궁에 빠진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영화의 탄생이 5년 정도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았을까? 1888년 머이브리지는 자기가 발명한 동물 생태 관찰기를 가지고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에 나타났다. 그것을 이용해 수행한 인간과 동물의 동작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곳에서 전신기, 백열전구, 죽음기 등 이름난 발명품을 만들어낸 젊은 발명왕 토마스 엘바 에디슨을 만난다. 에디슨은 그때 이미 100여 종에 이르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유명 인사였다. 둘의 만남이 있은 지 얼마 후 에디슨은 우연한 기회에 눈을 위한 죽음기에 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사진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젊은 연구원들 가운데 하나인 영국인 윌리엄 케네디 로리 딕슨에게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키네토그래프라는 기구와 녹화된 영상을 재생시키는 키네토스코프의 연구를 맡겼다. 에디슨과 딕슨은 국제 관람회를 보기 위해 1889년 파리를 방문했고 이곳에서 마레이를 알게 된다. 마레이가 에디슨에게 제공한 아이디어는 신선했다. 이제껏 써오던 원통 대신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린 필름을 쓰면 톱니바퀴에 맞물려 필름이 규칙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에디슨은 마레이에게서 아주 소중한 해답을 얻은 듯했다. 1889년경부터 미국에서는 유연하면서도 투명한 사진 소재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질산 셀룰로이드로 된 이 소재는 한니발 구디니 자간하고 조지 이스트원이 만든 것인데 딕슨은
이 소재로 된 35mm 띠 모양의 테이프를 이스트먼 소유의 공장에 주문했고, 이렇게 해서 현대식 필름이 탄생하게 되었다. 1891년 키네토스코프가 완성되었다. 커다란 나무 상자처럼 생긴 키네토스코프는 내부에 저반 렌즈와 연결된 구멍이 설치되어 이곳을 통하여 녹화된 장면들이 재생되도록 만든 기구다. 그러나 이 기구는 혼자서만 볼 수 있을 뿐 스크린을 위한 영상기로서는 적당하지 않았다. 어쨌거나 키네토스코프는 1894년 일반에 공개되었고 웨스트 오렌지의 보물 에디슨에게 영예의 빛을 더해주었다. 키네토스코프에서 보여줄 영화를 만들어야 했다. 딕슨은 곧바로 키네토그래프를 이용한 영화 제작에 착수했다. 그러나 낮 동안의 일사량이 영화를 제작하는 데 다소 부족했다. 그러던 중 1893년 웨스트 오렌지사에 괴상한 건물 하나가 들어섰다. 이 흉측한 건물을 직원들은 죄수 우송차를 가리키는 소고인 블랙 마리아로 불렀다. 그야말로 볼품없는 검은 상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상 최초의 영화 제작 스튜디오였다. 더욱 많은 햇빛을 얻기 위해 지붕은 개폐식으로 했고 하루 종일 햇빛을 받으려면 건물 자체를 회전시켜야 했기에 건물을 아예 전차대 위에 올려 세웠다. 세트 삼아 쳐놓은 검은 담배 앞에 제일 먼저 서서 연기를 한 사람들은 딕슨을 비롯한 직원들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이름난 배우들, 스포츠 스타들, 서커스단과 고개사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각종 극예술 단체들도 자신들의 최신 흥행작을 녹화하기 위해 블랙 마리아로 몰려들었다. 딕슨의 활동이 분주해졌다. 그는 직접 쓴 시나리오에 따라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 때로는 블랙 마리아 밖으로 작업장을 옮겨 야외 촬영을 하기도 했다. 권투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영화는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분짜리 영화를 만들기 위해 배우들이 키네토그래프 앞에 섰고 관객들은 1니켈을 대고 들어서서 조그만 구멍에 눈을 바싹 대고 영상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재채기를 해대고 팔다리를 흔들고 뛰어놀고 춤을 추다가 권투까지 했다. 그 영화의 성공에 자극받아 세계의 복서 코벳과 피터 커트니가 촬영기 앞에 서고 각종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다. 영화 제작 초기의 성공에는 권투를 주제로 한 영화들의 공이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영화에는 항상 스폰서들이 줄을 섰고 더 많은 영화를 제작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해안의 소유자 에디슨은 전부적인 사업 수완도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발명품 키네토스코프는 부와 행운을 낳는 거위였다. 1894년 4월 14일 첫 번째 키네토스코프 전문점이 뉴욕에서 선을 보인 후 다른 영사기들도 미국의 대도시들로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그뿐 아니라 런던, 파리, 멕시코시티 등 세계의 대도시들에서도 주문이 쇄도했다. 영화 기기와 영화의 판매 및 배급을 몇몇 에이전트가 장악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의 일이었다. 살아 움직이는 영상, 동영상을 파는 이 신종사업은 독특한 이익을 안겨다주며 세계 무역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다.